여러분, 닥터 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서강대 김영익 교수, 또 김영익 교수가요 주간동화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예,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7월을 전후해서 미국발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이 이제 6월에 근접하잖아요. 이제 7월이 되면 7월을 전후했으니까 예, 미국발 어떤 충격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김영익 교수는요. 닥터 둠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 경제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미국발 충격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미국도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김영익 교수가 단적으로 예를 들은 것은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62.6%였습니다. 이 62.6%는요. 그 이전에도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모양새를 취했어요. 56%, 60%, 다시 52%,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모양을 취하면서 2007년에도요. 62.6%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서요.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폭등합니다. 2007년에 62.6%였던 것이 2009년에는요. 82.6%, 82.2%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20%가 확 늘어났잖아요. 이게 왜 늘어났느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돈을 엄청나게 뿌렸다는 이야기. 당시에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예, 헬리콥터 타고 가면서 $100짜리를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말입니다. 벤 버냉키의 이름이요. 헬리콥터 버냉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헬리콥터 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 그 충격이 말입니다. 2009년까지는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2010년에 그 충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95.5%까지 올라가면서며 국가 부채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정부가 예, 야당과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예, 국가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술적 국가 부도라는 거 이때 왔었거든요. 바로 2011년 8월에 S&P 국가 신용평가기관이죠.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립니다. AAA라는 A+에서 말입니다. AA 플러스라고 하는 AA 플러스로 강등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요. 예, 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흔들흔들하고요. 예, 이 당시가 기술적 어떤 국가 부도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2007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기 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62.6%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 107.2%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위기가 오고 나서 국가 부채 비율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67.5%에서 2009년에 82.2%까지 올라가고 바로 2년 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와서 이때 기술적 국가 부도라는 게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똑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09년에 107.2%가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서 2022년에 129%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 현재 국가 부채 한도는 굉장히 올려달라. 지금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이 공화당은 재정 긴축을 해라 하면서 또 태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11년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거죠. 2011년과.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국가 부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지금 31조 4,200억 달러로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 현재 31조 4,600억 달러를 쓰고 있거든요. 세금이 잘 걷어지면 미국에도 부채 한도가 이게 안 올려도 되겠죠. 그런데 세금은 제대로 안 걷히고요. 나가야 될 돈은 많으니까 이게 부채 한도를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우리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월급이 나갈 수가 없고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디폴트인데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미국 경제의 어떤 부채의 위험성을 더 강조하게 된 거고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금 김영익 교수의 주장이고요. 그 주장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023년은요. 2011년과 워낙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영익 교수는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발 충격은 맞다. 그러나 위기는 아니다. 그러면 충격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 것인가? 2011년에 나스닥이 적어도 말입니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나스닥이면 미국의 증시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분명히 충격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그 기술적 충격이 계속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채 한도도 문제지만 이 부채 한도를 많이 늘려주지 않을 경우 또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재정 긴축을 단행을 했을 경우 과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시장에서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월간 개인 저축률을 보면 2022년 5월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5.4%입니다. 2020년 4월에 33.8%에 비하면 저축률이 완전히 폭감했습니다. 2022년 전체로 봐서 말입니다. 저축률은 3.7%로 기록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7%의 저축률이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2007년 이후에
저축률이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가계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고요.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 결국은 침체가 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7월에 충격은 오는데 그게 곧바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호는요. 7월이면 이게 3분기 초입이잖아요. 3분기 초입에 위기가 와서 말입니다. 결국은 1분기에 1.3% 성장을 하고요. 2분기도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하겠지만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미국발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저축률과 또 소비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2011년 같은 그런 부채에 대한 어떤 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국가 부도 테크니컬 디폴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테크니컬 디폴트가 2023년에도 2011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닥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협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국가 부도라는 상황 2011년하고 너무 닮았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인 야당이 말입니다. 부채 한도를 굉장히 많이 늘려줘요. 한도 자체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재정긴축도 생각보다가 적게 재정긴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를 예견해 보건대 7월 전후에서 지금 2011년과 같은 기술적인 국가 부도에 대한 충격이 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니 경험 못한 침체 온다며 왜 침체 안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시점에 봐서 정책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에 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전후에서 미국발 충격이 온다는 것도요. 지금 현재로 봐서라는 단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보다가 오히려 말입니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그래도 고용 상황이라도 좋잖아요. 고용 상황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소득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 소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가 심각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특히 실질 소득이 늘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과 소비 모두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발 충격보다가 오히려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변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 속에서 말입니다.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커질지는 우리가 항상 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